환갑이 훌쩍 넘은 김혜자 씨는 자신이 서서히 기만적인 결혼 생활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은 교묘한 사기극을 감추는 얄팍한 껍데기에 불과했고 평생 모아온 돈으로 신뢰를 맞바꾼 곳이었죠. 그녀의 삶, 두 번째 가족의 온기를 찾아 나섰을 때 닥쳐온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옆집에서 나무 문이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이른 아침에 정적을 깼습니다. 김혜자 씨와 절친한 이웃인 김영숙 씨가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자 씨, 일찍 일어났네.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시죠. 김혜자 씨는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밥 좀 하고요. 잠시 후에 갈게요. 식구들은 다 온 건가요? 차 마시자고 하다니. 김영숙 씨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갔어. 집에 나 혼자야. 시간만 나면 서울로 차 몰고 가서 늙은 엄마는 여기 버려두고. 김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래야죠. 도시에서 일하는 게 바쁘니. 우리야 늙었으니 이해해야지. 김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적막함을 채우기 위해 TV를 켜고 밥솥에 밥을 안치고 서둘러 나물과 고기를 볶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귀찮을 때가 많아 식탁에 차려놓고 싶지 않았고 부엌에서 서서 대충 때웠습니다. 집안을 둘러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넉넉히 지원해 주어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외로움은 늘 존재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살았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이정훈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 후의 삶은 조용하고 단조로웠습니다. 남편의 그림자 없이 매일 반복되는 습관들 뿐이었죠. 작고 편리한 집이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가 주는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씨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했고 외로웠지만 익숙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죠.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에게 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차분하고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혜자 씨, 안녕하세요. 실례했습니다. 어제 망치를 빌렸는데 오늘 돌려드리려고요. 김혜자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 씨.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또 빌려가시고요. 우리 집은 자주 안 써요.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에서 망치를 받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얼마 전에 이 마을로 이사 왔고 김영숙 씨가 쓰지 않는 단층집에 딸 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60살 정도로 아내와 사별한 지 여러 해 되었고 25살 정도 된 딸 지우와만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고 집에서 밥하고 생활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부녀는 이 마을로 새로 이사 와서 이웃들과 많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 김혜자 씨가 텃밭에 물을 줄 때 가끔 박 씨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나물 몇 묶음이나 때로는 작은 생선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사교적인 인사뿐이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혜자 씨가 마루에 앉아 대나무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는데 박 씨가 다시 지나왔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근처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자 씨, 여기 사는 게 평화롭긴 한데 가끔은 외롭기도 하네요. 아마 저랑 지우가 너무 틀어박혀서 사는 탓인 것 같습니다. 김혜자 씨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렇죠.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 이웃들은 다들 마음이 좋아요.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달라고 하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딸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다 컸는데도 늘 조용해요. 엄마 죽고 나서부터 그래요. 16살에 엄마를 잃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불쌍하지만 그때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김혜자 씨는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속으로 연민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지우.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도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 다행이네.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우밖에 기댈 곳이 없어요. 이 아비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집도 가난하고 아내가 죽고 나서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았죠. 다행히 착해서 사치 부리지 않고 집에서 밥하고만 지내요. 김혜자 씨는 박 씨를 보며 그가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느꼈고 속으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괜찮은 사람 같아. 진솔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네. 그녀는 그가 나눈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들에서 그에게 은근히 호감을 느꼈습니다. 몇 번의 대화 후 박 씨는 김혜자 씨 집에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때로는 곡괭이를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김혜자 씨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온화하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모내기, 농작물 이야기부터 젊은 시절의 추억까지 김혜자 씨는 10년 동안 외롭게 살다가 이제 말벗이 생겨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도 이사 온 후에는 조용히 지냈지만 점차 그녀와 함께 오후를 보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버릴 때 김혜자 씨와 박 씨는 점차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점차 삶에 대해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돌아가신 아내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아내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어떻게 돌보았는지 말이죠. 아내를 언급할 때마다 박 씨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김혜자 씨는 공감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제 아내가 많이 약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돌봐야 했죠. 아내가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래서인지 저는 노년의 외로움을 이해합니다. 박 씨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조용히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10년 동안 외롭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는 날 외에는 아무도 말벗이 없었죠. 박 씨의 딸 지우도 점차 김혜자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주죽이나 달걀말이를 만들어 와서 김혜자 씨의 건강을 물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말없는 이 소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매우 성실하고 능숙했으며 마음씨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던 중 김혜자 씨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집 가운데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지우가 제때 들렀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김혜자 씨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김혜자 씨가 과로와 저혈당으로 쓰러진 것이지만 노령으로 인해 정기적인 보살핌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최성호 씨는 옷을 개어 옷장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김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자기야, 엄마 편찮으시다고 하네. 엄마 뵈러 가자.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가는 건 어때? 오늘 손님 만나러 가야 해서 바빠. 수진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 나도 바빠. 그럼 내일 우리 부부 같이 가자. 성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 가자.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약간 무거웠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앉아 가끔 운전에 집중하는 성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수진 씨와 성호 씨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김혜자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나무랐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저희 말 듣고 서울로 와서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여기서 이렇게 또 일이 생기니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하지만 김혜자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일 때문에 바쁘잖니. 시골에는 아는 사람도 있고 이웃도 있어서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익숙해. 너희는 그냥 가거라. 엄마가 더 조심할게. 성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둘밖에 없는 모자인데 각자 다른 곳에 있네요. 갑자기 갓 끓인 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수진 씨와 성호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젊은 여자가 부엌에 서서 죽을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올려다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이웃 박 씨 아저씨 딸 지우입니다. 아빠가 여기 와서 혜자 할머니 좀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편찮으셔서요. 수진 씨는 성호 씨를 흘끗 보더니 지우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았습니다. 지우가 김혜자 씨의 상태와 며칠 동안 와서 도와준 이야기를 듣고 수진 씨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시간 있어요? 괜찮다면 저희 시어머니 보살피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너무 바빠서 어머니가 이렇게 약하시니 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지우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가 그냥 도와드리라고 하셨지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는 살짝 웃으며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정말 고마워요. 김혜자 씨를 만나고 난 후 성호 씨 부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날마다 지우는 필요할 때마다 김혜자 씨를 도우러 왔고 성호 씨 부부도 좀 더 안심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저녁, 김혜자 씨와 박 씨는 종종 돌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나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김혜자 씨는 박 씨를 보며 그의 눈빛이 부드럽고 이해심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우를 홀로 키웠던 어려웠던 세월과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삶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자 씨, 나이가 들었잖아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혼자 있는 것도 지쳤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순간 놀라며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재혼에 대한 생각, 노년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설레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훈 씨와의 추억, 자녀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날 밤을 고민한 끝에 김혜자 씨는 마침내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호 씨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호야, 엄마 박 씨 아저씨랑 재혼하려고 한다. 오, 안 돼요. 엄마,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요? 무슨 재혼을 하세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더 잘 보살핌을 받으셔야죠. 아니면 어머니 좋으시면 그냥 그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러 와도 되잖아요. 꼭 재혼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 부녀가 우리 집에 와서 살 수 없어. 이웃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그리고 그 부녀도 불쌍하잖니. 엄마도 그 부녀가 지낼 곳을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어쨌든 엄마는 10년 동안 혼자 외로웠잖니. 네, 엄마, 알겠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엄마. 전화를 끄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박씨 아저씨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시네.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잘 된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돌봐줄 사람이 생기고 박씨 아저씨도 좋은 분 같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호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게 걱정이야. 갑자기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 돌보게 할 수 있겠어? 수진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잖아요. 지금 박씨 아저씨와 지우가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부도 덜 힘들고 제사나 차례도 늘 걱정하면서 달려올 필요 없고요. 자기는 외아들이지만 이렇게 바빠서 제대로 챙길 수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우리도 좀 더 편해져요. 어머니는 가진 것도 별로 없으세요. 집과 약간의 돈밖에. 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약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수진 씨에게 동의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박 씨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줘. 어디 사람인지.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고 나서 수진 씨는 휴대폰을 들고 복도로 나가 김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호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행복하시고 마음이 편하시다면 저희는 지지할 거예요. 김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녀들의 지지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김혜자 씨 집에서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원 앞마당은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절친한 이웃인 김영숙 씨와 마을 이장인 이성길 씨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김영숙 씨가 유쾌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혜자 씨, 오늘 젊고 화사해 보여. 누가 칭찬 안 할 수 있겠어? 이성길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도 복이 많네요. 혜자 씨처럼 성실한 반려자를 찾았으니 모두 정성껏 준비된 음식으로 가득한 테이블 주위에 모였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활기찬 대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마당 곳곳에서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김영숙 씨는 어린아이들과 제잘거렸고 이성길 씨와 박 씨는 함께 앉아 장기를 두었습니다. 김혜자 씨와 박 씨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어 함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박 씨와 지우는 더 넓은 김혜자 씨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박 씨에게 딸 지우가 있었지만 김혜자 씨는 편안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더 있으니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지우는 순종적이고 부지런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김혜자 씨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에게 제공했습니다. 지우의 존재는 집에 더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점차 지우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김혜자 씨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기 살면서 계획이 있니? 뭐 하고 싶니? 지우는 박 씨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아빠 엄마만 보살피고 싶어요. 박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지우는 착해요. 일단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생각하죠. 저도 어디 좋은 일자리 있는지 힘든 일 아닌지 알아봐 줄게요. 김혜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학력이 없으니 아마 공장에서 일해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가고 지우는 박 씨를 바라보았고 눈빛이 약간 이상했지만 김혜자 씨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막 해가 뜨자 작은 도로에서 자동차 소리가 이른 새벽 달구름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새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늘처럼 먼저 일어났습니다. 깊이 잠든 박 씨를 깨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서둘러 스웨터를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혼 후 김혜자 씨는 삶이 훨씬 평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박 씨는 늘 그녀에게 고기나 생선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박 씨는 손재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보다도 그녀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가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마다 그녀는 쿡쿡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그녀를 도와 아침 식사를 차렸고 두 사람은 함께 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지나간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은 김혜자 씨가 젊어진 것처럼 느끼게 했고 옛 남편과 함께했던 화려한 청춘 시절을 다시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후 박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옛 빚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혜자 씨,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부끄럽네요. 박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내병 치료비랑 딸 학비 때문에 돈을 좀 빌렸는데 지금 채권자들이 급하게 돈을 요구해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김혜자 씨는 그를 보며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돈은 분명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도와줄게요. 부부 사이에 뭘 부끄러워해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저축한 돈을 박 씨에게 주었습니다. 약간 걱정되긴 했지만 남편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준 돈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모호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어떤 것처럼 걱정이 그녀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박 씨도 변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며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늦게 돌아왔고 몸에는 술 냄새가 배어 있었으며 그녀가 돈에 대해 물을 때마다 눈빛을 피했습니다. 누구 만나고 이제 와요?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 그냥 옛 친구들 좀 만났어요. 빚 문제 해결하는데 도와주려고요. 그는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술을 조금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우연히 휴대폰에서 박 씨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나이가 많았고 파티나 여행 사진 같았습니다. 세상에. 김혜자 씨는 충격에 빠졌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 박 씨와 지우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래요? 모르겠어. 갑자기 쓰러져 있더라. 아마 몸에 무슨 병이 있나 봐. 엄마가 편찮으시다고요? 지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녀는 더 이상 명확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가 쟁반에 음식을 들고 들어와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엄마, 기운 차리시게 좀 드세요. 제가 영양 가득한 닭죽 끓여왔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올려다보며 피곤한 눈이었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놔둬라.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입맛이 없어. 지우는 의자를 당겨 가까이 앉아 김혜자 씨의 여인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조금이라도 드세요.
힘을 내야 건강해지죠. 이렇게 누워만 계시니 제가 걱정돼요. 김혜자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지우를 의심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지우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니 그녀의 의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래, 노력해볼게. 고맙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하며 눈빛에 약간의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엄마 보살피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김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박 씨에게 그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몇 장의 사진을 찍은 것뿐일지도 모르죠. 그날 밤 지우가 끓여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혜자 씨는 피곤함을 느끼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 정각까지 모든 것이 정상인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목이 말라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어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물통을 집으려 했지만 물통이 비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여전히 피곤해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집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마당의 덩굴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유난히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가려고 방을 나섰습니다. 희미한 밤의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마의 땀을 살짝 닦으며 너무 피곤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지우의 방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작은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고 조용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이 갑자기 그녀를 덮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그녀는 그것이 지우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박 씨의 목소리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김혜자 씨는 방문 앞에서 멈춰 섰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엿듣고 싶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박시영님, 뭐 하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예쁘네. 이렇게 탱탱한데 내 늙은 마누라 같지 않고 박 씨의 목소리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하고 친밀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김혜자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 은밀한 말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안의 어두운 방에서 박 씨와 지우, 그녀의 남편과 딸처럼 믿었던 사람이 그녀의 집에서 이 끔찍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자 씨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겨우 벽에 기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우와 박 씨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바깥에서 김혜자 씨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정신을 차렸을 때 김혜자 씨는 병원의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강한 소독약 냄새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충격적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전날 밤의 기억이 마음속에 쇄도했고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그녀가 들었던 것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박 씨와 지우의 그 불쾌한 말들, 비열한 웃음소리,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 말이죠. 병실은 차갑고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시간을 베어내는 듯 들려왔습니다. 김혜자 씨는 그곳에 누워 모든 것을 생각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 씨와 지우가 관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가식적인 몸짓들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침대로 조용히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좀 괜찮아졌어요? 김혜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피곤함과 암울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옆에 서서 죽 한 그릇을 들고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죽 좀 드세요. 기운 차리시게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지우가 정성껏 죽,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김혜자 씨 입으로 가져갔지만 이 순간 죽맛은 쓴맛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김혜자 씨는 한 숟가락씩 겨우 삼키며 마음이 무거웠고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박 씨가 관심 있는 척했고 지우는 계속 돌봤지만 그녀는 이 두 사람의 낯설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김혜자 씨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부드러운 발소리와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눈을 뜨지 않고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박 씨가 지우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어린 소녀의 허리에 팔을 감고 자신에게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지우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익숙한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빨리 끝내야죠. 저 공장 일도 가야 하는데. 아, 너처럼 예쁜 애가 왜 그런 천한 일을 하냐. 박 씨는 몸을 숙여 지우의 목덜미에 코를 묻었고 눈빛은 사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 너처럼 예쁜데 공장 일이나 하면 아깝지. 할머니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우리 형제 것이 될 거야. 김혜자 씨는 그곳에 누워 있었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은 수천 개의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그녀가 한때 믿었던 남자, 친딸처럼 사랑했던 소녀가 이제는 사냥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가 죽기만을 기다려 재산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계산하고 조롱했습니다. 방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여름밤이 점점 더워지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박 씨는 여전히 지우의 귓가에 달콤한 속삭임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 안에 그의 아내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김혜자 씨는 떨었고 침대의 하얀 시트를 움켜잡으며 온몸을 휩싸는 어지러움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계획을 드러내면 그들에게 대처할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병실에서 멀어지는 것을 듣고 김혜자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갑고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 씨와 지호의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녀가 즉시 죽기를 그렇게 안달했을까요? 그녀는 늙고 병들었으며 그녀가 죽으면 재산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 될 텐데 하지만 왜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혜자 씨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혜자 씨, 유감스럽게도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귀한 질병에 징후가 있습니다. 더 깊은 검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고 김혜자 씨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희귀한 질병이라니? 자신이 걸렸는지 전혀 몰랐던 병이 배신에 직면한 바로 이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누워 있었고 마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배신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점차 건강을 갉아먹는 질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혜자 씨의 병실은 기계음의 단조로운 소리로 인해
더욱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피곤한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옅은 햇살, 몇 가닥이 하얀 커튼을 통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아무도 옆에 없어 차갑고 외로운 듯 보였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혜자 씨는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그저 노년의 작은 평화만을 바랐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병문안을 왔지만 지우는 몇 번 들렀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음은 무거웠고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절친한 이웃 김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김영숙 씨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김혜자 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혜자 씨,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왜 일찍 전화 안 했어요? 김영숙 씨는 서둘러 침대 가까이 다가섰고 목소리는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죠. 무슨 패가 되어 이웃끼리인데 이렇게 아픈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 있어요? 박 씨랑 지우는 어디 갔어요? 김영숙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의자를 당겨 가까이 다가왔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는 바쁘고 지우도 아마 자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영숙 씨는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고 친구를 대신해 약간의 불만이 치솟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당신을 여기 혼자 눕혀둬요? 건강은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가서 박 씨랑 이야기 좀 해보죠. 김혜자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뭐가? 무슨 일인데요? 김영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고 목소리가 더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지우의 이상한 행동부터 그녀가 우연히 들었던 밤의 속삭임까지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씨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게 악몽 같아요. 박 씨와 지우. 둘이 제 등 뒤에서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돼요. 김영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침착하세요. 자세히 들으니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영숙 씨에게만 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영숙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제가 가서 볼게요. 병문안 올게요. 뭐든 그때 생각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가서 그 둘이 무슨 장난을 치는지 볼게요. 김혜자 씨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목이 메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뿐이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걱정하잖아요. 그냥 주무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생각하죠. 김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찍 오세요. 네, 안심하고 주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 올게요. 그 말을 듣고 김혜자 씨는 더 안심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영숙 씨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웃끼리인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편히 쉬세요. 다른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점점 해가 지고 김영숙 씨와 이성길 씨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혜자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여전히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현실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안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박 씨의 등장은 분위기를 약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들어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김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는 몇 초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고향에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며칠 안에 돌아올 거예요. 여기 편히 쉬고 있어요. 지우가 돌봐줄 거예요. 김혜자 씨는 글을 올려다보며 약간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서 일 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바로 그때 지우가 밖에서 들어섰습니다. 박 씨의 말을 듣고 그녀는 서둘러 말을 이었고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걱정 말고 고향에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엄마를 돌봐줄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를 따라 병원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김혜자 씨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우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침착하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가시는 아빠 짐 좀 챙기러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녀와서 바로 엄마한테 올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우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김혜자 씨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피곤함에 반쯤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김영숙 씨가 설치를 도와준 감시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사진이 전송된 것이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휴대폰을 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늘 책을 읽던 익숙한 방, 그 침대 위에서 그녀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이불 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은 잔인한 진실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씨와 지우의 몸이 서로를 애무하고 있었고 그녀가 결코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몸짓을 끊임없이 주고받았습니다. 박 씨의 억눌린 숨소리가 화면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고 지우의 간헐적인 신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막아낼 수 없는 칼날처럼 그녀의 귀에 밝혔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를 역겹게 만들었고 마치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손가락은 병원 침대 시트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며 마음의 폭풍 속에서 작은 침착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의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한때 믿었고 노년에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온몸이 공황 상태에서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마치 자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와 지우의 가식적인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순종적이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던 소녀는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방탕하고 염치 없는 여자가 박 씨와 정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가장 약했을 때 달콤한 말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배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 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기대 앉아 즐겼습니다. 지우는 그의 가슴에 애교스럽게 기대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칼날처럼 김혜자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녀는 즉시 감시 카메라를 껐습니다. 분노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씨가 고향에 간 후 그녀는 병원에 홀로 있었습니다. 옆에는 매일 진료하는 간호사와 의사들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자주 와서 밥을 가져다 주고 늘처럼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숙 씨가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김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나에게 말해봐요. 김혜자 씨는 목이 메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씨, 박 씨와 지우가 나를 속였어. 평생 끝에 돈 때문에 또 속을 줄은 몰랐어. 김영숙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속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정말 당신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부 그 몇 푼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두 사람 모두 당신을 이용하려 한 거야? 김혜자 씨는 말하면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친구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사람을 믿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네. 김혜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말년에 조금이라도 평온하길 바랐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 김영숙 씨는 김혜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내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늘 옆에서 도와줄게요. 김혜자 씨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박 씨는 그녀를 작은 마을로 데려가 그의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는 동안 친척이나 친구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기억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박 씨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김혜자 씨는 의자에 앉아 자신이 갔던 마을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김영숙 씨는 옆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며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침묵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섞여 들려왔습니다. 박 씨가 한 번은 실수로 저한테 고향 맛이 그립다면서 해산물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지우도 한 번은 실수로 바다 근처에 살면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탄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김혜자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데 아마 어촌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박 씨가 즉시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저를 데려간 마을이 그의 진짜 고향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하이즈엉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하이즈엉이 그의 고향이 아닐 거예요. 김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시죠?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영숙 씨는 김혜자 씨가 방금 쓴 목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이름 정확히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대충만 기억하는데 아마 해변가 마을일 거예요. 근처에 그런 마을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김혜자 씨는 몸을 기울여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 마을은 어때요? 혹시 그 사람이 저를 일부러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게 하려고 한 건 아닐까요? 김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기 수법은 전에 흔했어요. 하지만 이제 장소를 알았으니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해변가 어촌 마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일을 알아볼게요. 김혜자 씨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야 해요. 제 생각대로라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김영숙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유언장 작성했어요?
안 했다면 빨리 작성하세요. 그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말고요. 그래야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김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하지만 모든 게 더 명확해진 후에 계산할 거예요. 아직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는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그녀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고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김혜자 씨를 병문안 왔을 때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병세가 나아져서 더 이상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박 씨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퇴원 절차 도와드릴게요. 박 씨는 다정한 척했지만 김혜자 씨는 이제 그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지우에게 집에 가서 그녀의 자녀들이 엄마를 방문할 수 있도록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라고 가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 씨와 수진 씨는 며칠 머물렀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동안 김혜자 씨는 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가까운 가족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 씨와 수진 씨가 서울로 돌아간 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김혜자 씨는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이 엄마를 방문한 이후 줄곧 최대한의 관심을 보이며 돌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 숨겨진 불안감은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그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박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조급함이 드러났습니다. 성호야, 너희들은 할 일이 있잖니. 엄마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괜찮을 거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엄마를 돌볼 수 있어. 계속 너희에게 패기칠 필요 없어. 박 씨는 나지막이 말하려 애썼습니다. 김혜자 씨는 자녀들을 올려다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을 거야. 차가 문을 나서자마자 김혜자 씨는 돌아서서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이 고통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후회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박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가 늘 사랑하고 존경했던 옛 남편 정훈 씨의 영정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제단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옛 사진들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고 그녀는 나지막이 흐느끼며 목이 메었습니다. 정훈 씨,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믿었던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진정하고 계속했습니다. 너무 후회돼요. 이제 그저 당신이 저를 보살펴 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이 두 악한 자들의 정체를 밝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요. 당신과 자녀들의 재산을 그들이 강탈하게 둘 수 없어요. 일이 끝나면 곧 당신과 다시 만날 거예요. 하지만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해요. 아이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게 할 수 없어요. 말을 마친 김혜자 씨는 눈물을 흘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바람 소리와 희미한 제단 등불 빛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고 눈물을 닦고 조용히 영정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박 씨와 지우의 본색을 폭로할 방법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찾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남은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혜자 씨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김혜자 씨의 부탁을 받고 박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기 전에 김영숙 씨는 김혜자 씨에게 몇 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휴대폰 꼭 가지고 다니세요. 절대 놓지 말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전화하고 그 후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매일 카메라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혜자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숙 씨가 도와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 시기가 극도로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실수라도 그녀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숙 씨가 떠난 후 김혜자 씨는 박 씨나 지우가 의심할 만한 어떤 징후도 드러내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신랄한 말투는 김혜자 씨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고 점점 더 오만하고 잔인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침실에서 김혜자 씨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카메라가 기록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봐요. 그 할머니 돈이랑 이 집 말고 뭐가 있어요. 늙어서 아무 가치도 없어요. 빨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챙겨갈 거예요. 지우는 박 씨에게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방 안에 앉아 칼날처럼 가슴에 밝히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지우는 끊임없이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전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생각 없어요. 제 아이가 곧 태어나요. 그 아이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 늙은 할머니는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왜 망설여요? 박 씨는 살짝 한숨을 쉬고 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있어. 천천히 해야 해. 너무 강하게 나가면 할머니가 의심할 거야. 지우는 경멸적으로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역력했습니다. 의심이라니요? 그 할머니는 당신을 너무 믿어요. 지금 그 할머니가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호적 등본이랑 부동산 서류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이 안 하면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김혜자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고 딸처럼 생각했던 소녀가 이렇게 차갑고 잔인할 수 있다니?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 그 늙은 할머니는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좀 앞당기는 것뿐이에요. 그 할머니가 어머니 현명하다고 미친 소리 할 때마다 정말 짜증나요. 늙고 치매 걸린 할머니, 다른 사람 앞길을 막으려고 사는 거나 다름없죠. 지우는 계속해서 경멸적인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침묵하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준비할게. 하지만 너도 조심해야 해. 너무 심한 짓은 하지 마. 지우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좋아요. 목표만 달성하면 방법은 상관없어요. 김혜자 씨는 움직이지 않고 급히 카메라를 껐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그녀를 거의 쓰러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의심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 씨와 지우, 그녀가 한때 믿었던 남편, 그녀가 사랑했던 딸, 이제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고향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을 얼버무리고 회피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 씨는 지우의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 깊이 묻지 않았고 그저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애쓰는 가난한 소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뢰는 이제 심각한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제 손으로 벌을 키우고 늑대를 집에 들인 셈이었습니다. 박 씨가 결혼 전에 유언장 작성을 제안했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행히 아직 필요 없다고 느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동의했다면 그녀의 재산은 이미 악당들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박 씨와 지우의 모든 계획을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악당들이 그녀와 옛 남편이 함께 세운 삶을 파괴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방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지우가 달려들어왔고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김혜자 씨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고 박 씨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혜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지우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혜자 씨의 휴대폰을 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제 생각대로 할머니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네요. 제가 데이터 다 지울게요. 당신은 빨리 카메라 찾아서 다 부숴요. 김혜자 씨는 막으려 했지만 박 씨가 강하게 따귀를 때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들을 줄 알았지. 그렇게 되면 날 탓하지 마라. 박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밧줄로 김혜자 씨를 침대 기둥에 묶고 휴대폰을 빼앗고 방을 온통 뒤져 감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김혜자 씨는 완전히 제압당해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후회가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암흑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박 씨와 지우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녀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식에서는 늘 이상한 냄새가 났고 마치 독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김혜자 씨는 그들이 그녀를 서서히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씩 독을 타서 그녀는 굳게 음식을 먹지 않았고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여전히 김혜자 씨에게 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밥상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먹어. 김혜자 씨는 지우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지우, 너는 사람이니? 김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비웃으며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무슨 정을 바란다고 생각해요? 나는 돈이랑 이 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진짜 당신한테 진심으로 대했다고 생각해요? 김혜자 씨는 말을 잃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거짓이었어? 지우는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 재산을 노리고 여기 온 거예요. 할머니는 늙어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김혜자 씨는 아연실색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요. 이 집, 당신 돈은 조만간 다 내 것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그저 짐일 뿐이에요. 하루 더 살면 사는 거죠. 말을 마친 지우는 몸을 돌려 걸어갔고 가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그냥 살다 죽어요. 하지만 뭘 지키겠다고는 바라지도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김혜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김혜자 씨가 약한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을 때 박 씨가 갑자기 찌푸린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거기 앉아서 뭐 해?
몇 번을 말했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라고. 그는 으르렁거리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요. 심하게 말하지 마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씨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피곤해? 내가 신경 쓸 것 같아? 당신은 이 집 말고는 나에게 아무 가치도 없어. 늙었고 시든 사과나 다름없지. 돈 있다고 내가 당신에게 복종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김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침대 끝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박 씨를 위해 애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는 침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를 경멸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년의 옆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당신에게 주어진 벌이야. 늙어서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겠다고 꿈꾸다니 누가 당신 같은 시든 사과를 좋아하겠어. 이제 맛을 봤겠지. 당신 돈도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거야. 지키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봐요. 우리가 곧 아이를 가질 거예요. 이 유언장에 서명해요.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줘요. 당신은 곧 죽을 늙은이니까 뭘 지키겠다고 그래? 김혜자 씨는 고통스러웠고 심장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 누워있는 김혜자 씨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판세를 바꿀 때가 왔습니다. 박 씨와 지우의 위협적인 말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협박하고 준비된 유언장에 서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얼마나 더 살겠어. 그렇게 많은 돈을 뭐하러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줘. 지우는 그녀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고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맞아. 당신 병은 오래 못 살 거야. 몸이 그렇게 쇠약해져서 죽을 뿐이야. 여기에 서명하면 우리가 당신을 좀 더 살게 해줄게. 박 씨가 덧붙였습니다. 김혜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박 씨의 흉악한 얼굴은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이 이 집뿐이라고 생각해요? 김혜자 씨는 약하지만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물과 영양 섭취가 부족해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김혜자 씨의 말은 박 씨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심과 호기심이 번뜩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말해봐, 이 빌어먹을 늙은 마녀야. 그는 몸을 기울여 물었고 목소리는 덜 거칠었고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곳에 땅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안전하고 정중하게 대우받으면 알려줄게요. 최소한 저를 풀어주세요. 여기서 죽으면 당신들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녀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눈을 살짝 감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죽으면 연루될까봐 걱정되어 김혜자 씨를 풀어주고 집 다락방에 가두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그곳에서 전화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구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다락방 불을 계속 껐다 켰다 했습니다. 이웃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불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이상하게 여기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집 안에 앉아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이장인 이성길 씨가 심각한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 요새 동네 분들이 댁에서 뭔가 태우는지 연기가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전기 조심하세요.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길 씨가 덧붙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는 어디 갔어요? 곧 10월 20일인데 저희 동네에서 공연할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안 받더군요. 박 씨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김혜자 씨랑 딸 지우가 여행 가서 집에 없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동네 분들이랑 같이 갈 거예요. 이장은 박 씨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행이라니요? 요새 날씨가 건조하니 전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위층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장은 위층으로 눈을 돌리며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박 씨는 즉시 회피하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 고양이가 장난치나 봐요. 나중에 처리할게요. 지금 좀 바빠서 더 이상 못 뵙겠네요. 이장이 떠난 후 박 씨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김혜자 씨가 여전히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함과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무슨 신호를 보낸 거냐? 박 씨가 소리 지르며 침대 발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 누군가 구해달라고 소란을 피운 거지? 김혜자 씨는 약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 씨는 달려들어 강하게 따귀를 때려 그녀를 침대에 넘어뜨렸습니다. 닥쳐, 네가 도망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나? 여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아무에게도 알릴 생각하지 마라. 박 씨는 문을 쾅 닫고 김혜자 씨를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굶주리고 절망한 채 그동안 바깥에서는 이 조용한 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징후들의 이웃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복경찰 몇 명이 박 씨 집이 있는 골목 한쪽에 모였습니다. 팀장인 안중희는 침착하게 지도를 검토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 밤 박 씨 집에 의심사지 않고 들어가야 해. 모든 것을 극비로 해야 해. 막 임무를 부여받은 민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어제 정전됐던 것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기수리공으로 위장하면? 안중희는 눈빛을 번뜩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어. 자네랑 중희는 전기수리공 역할을 해. 오늘 밤 바로 실행한다. 그날 늦은 밤,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민소희와 동료 중희는 전기수리공 유니폼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도구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 집 앞에 다가가 근처 전신주를 점검하는 척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위층 창문에서 김혜자 씨가 갇혀 있는 곳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들키지 마. 민소희는 전신주 밑에 서 있는 중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동시에 안중희와 나머지 대원들은 집 근처 관측 지점에 숨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안중희는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 민소희가 다가가 박 씨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전기 수리공입니다. 동네 분들에게서 어젯밤 집 전기가 불안정하다는 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민소희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에서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박 씨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잖아요. 내일 점검하세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이 지역 전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간단히 점검만 하면 됩니다. 소희는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망설이며 2층을 흘끗 보았지만 결국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얇은 민소매 셔츠를 입은 지우가 요염하게 걸어 나와 두 전기 수리공을 바라보았고 눈빛은 음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 씨는 재빨리 지우를 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욕했습니다. 진짜 방탕한 계집애군. 남자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그 후 박 씨는 침실 문을 닫고 전기 수리공들을 따라갔습니다. 계단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불빛이 민 소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위층을 흘끗 보았고 갑자기 위층에서 작게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소희는 박 씨가 불편한 듯 옆에 서 있는 것을 흘끗 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위층에도 전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 씨는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위쪽은 점검할 필요 없어. 낡은 물건들만 있어서 전기랑 상관없어. 민소희는 박 씨의 눈빛에 스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력함에 다가가 그는 드라이버를 일부러 떨어뜨려 큰 소리를 내어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동안 중위는 안중희에게 비밀리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때 안중희와 대원들은 재빨리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밤의 그림자처럼 달려들어 박 씨가 반응하기도 전에 제압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강도질하러 왔어? 박 씨는 공황 상태에서 소리 질렀지만 두 사람은 재빨리 그를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소희와 다른 대원은 즉시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김혜자 씨가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아직 약간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민소희는 따뜻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약하게 미소 지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아, 고마워. 그리고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더욱 답답하고 긴장되었습니다. 박 씨는 얼어붙었고 경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기 경찰이 왜 있어?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 그는 공황 상태에서 소리 질렀고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외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도망? 어디로 도망가지? 경찰이 이미 집 앞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쩍이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작은 길을 비췄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큰 소리가 울려 퍼져 지우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지우는 공황 상태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외부에서 경찰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경찰의 눈부신 불빛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와 지우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제압되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영숙 씨는 경찰차에서 내렸고 얼굴에는 결단력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김혜자 씨를 찾았습니다. 김영숙 씨를 보자마자 김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후에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지우를 차에 태워 본부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멀어졌지만 그 소리는 김혜자 씨의 머릿속에 맴돌며 그녀가 견뎌야 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김혜자 씨는 김영숙 씨의 품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팀 전체는 즉시 김혜자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늘 박 씨를 의심했던 이웃들은 문 앞에 모여 구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김혜자 씨가 집에 갇혀 있었구나. 정말 그 부녀가 사기꾼이었네. 민소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이장 이성길 씨와 악수하며 그가 경찰에 신고하고 김혜자 씨 집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협조해준 덕분에 구조 작업이 안전하게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밤 최성호 씨와 김수진 씨는 당국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고향으로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밤길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했습니다. 성호 씨는 운전대를 꽉 쥐고 긴장된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고 수진 씨는 옆에 조용히 앉아 슬픔과 부끄러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수진 씨, 내가 말했잖아요. 어머니에게 더 신경 써야 한다고요. 박 씨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성호 씨는 목이 메어 말했고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기 귀찮아 성호 씨와의 약속을 소홀히 한 것이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무관심 때문에 김혜자 씨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그동안 박민준에게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수진 씨는 속삭였고 눈물이 이미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 김혜자 씨는 이미 구조되어 임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에 들어선 성호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차가운 공허함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약하게 누워 계시는 것을 보자마자 걱정하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수액 주사와 여러 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성호 씨는 나지막이 불렀고 어머니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올려다보며 피곤했지만 아들을 보자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성호야, 돌아왔구나. 김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을 만난 기쁨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금당했던 고통과 해방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달려가 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더 일찍 오지 못했고 엄마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어요. 김혜자 씨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희들이 바쁜 거 알아. 그냥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뿐이야. 수진 씨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마음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김혜자 씨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더 신경 썼더라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 씨는 다가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무심했습니다. 성호 씨에게 약속한 대로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어머니가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김혜자 씨는 며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진 씨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이해했지만 모든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한숨을 쉬고 조용히 수진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해한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고치는 것이다.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아. 다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기를 바랄 뿐이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고 눈물이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관대하고 이해심 깊을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은 이제 감사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사흘 후 김혜자 씨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김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 씨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괜찮아요. 김혜자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고마워요. 영숙 씨 아니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를 당했을지 몰라요. 김영숙 씨는 김혜자 씨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박 씨와 지우는 구금되었습니다. 성우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주에 재판이 열릴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함께 가서 그들이 처벌받는 것을 지켜봐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김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김혜자 씨에게 과일을 깎아주면서 박 씨에 대해 조사한 것을 나지막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고향에 가서 집집마다 물어봤어요. 마침내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박민준이었고 퉁이 아니었어요. 그는 5년 전에 김탐이라는 맹인 아내를 버리고 갔어요. 아내에게는 도시로 일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그 후로는 한마디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김혜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가 과거에 대해 신비롭게 행동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일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장애인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쫓아갔다니. 그 여자는 그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김영숙 씨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누군가 박 씨의 사망 진단서를 가져와 산업재해로 죽었다고 알렸어요. 타미 씨는 고향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고 그가 정말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죠. 김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에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박 씨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고 당신과 재혼했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 소식이 타미 씨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이 사건을 지방경찰에 신고하여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것이 바로 박 씨가 최근 고향에 돌아가 모든 소문을 잠재우려 했던 이유예요. 김혜자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누구의 장례를 치르러 고향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많은 과거에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살짝 웃으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신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대요. 다만 당신의 일상 음식에 지우가 무슨 약을 넣어서 당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망상하게 만든 것이래요. 김혜자 씨는 이 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지우가 자신의 밥그릇에 뭔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녀가 감히 자신을 독살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지우가 체포된 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상 음식에 독을 넣었고 그 독은 정신을 혼란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래 사용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혜자 씨가 먹지 않은 밥그릇을 수거하여 검사했고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렀지만 김혜자 씨에게는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혜자 씨는 김영숙 씨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고 바깥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김영숙 씨는 재판정에 들어갈 때 김혜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석에 있는 좌석들을 지나갔습니다. 반대편에는 박 씨와 지우가 수갑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자신감 있고 교활한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삶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재판 개정을 선언했고 차례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박 씨의 진짜 신분, 즉 박민준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옛 아내 김타미를 버리고 서류를 위조하여 김혜자 씨와 결혼하고 그녀를 독살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던 음모에 대한 증거들 말입니다. 김영숙 씨는 증인으로 나서 박 씨의 신분을 조사했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찍은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박민준이 배신자이며 장애인 아내를 버리고 개인적인 음모를 쫓아간 사람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 김혜자 씨가 증인으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고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나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속임수부터 지우와 박 씨의 악한 행동들까지. 그녀는 지우가 매일 그녀의 음식에 독을 타서 그녀를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음모를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그것은 약한 독으로 정신을 혼란시키고 장기간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혜자 씨는 박 씨의 주민등록증과 혼인신고서, 그리고 타미 씨의 주민등록증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의 서류 위조 행위와 일처다부재 위반 죄를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맹인 아내인 타미 씨를 버리고 갔습니다. 타미 씨는 두 눈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었고 전적으로 사회 보조금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남편으로서 박 씨는 그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는 일하러 간다는 핑계로 사라져 타미 씨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심지어 타미 씨의 다른 진술에 따르면 박 씨는 여러 번 그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기 및 학대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역겨운 사실은 김혜자 씨가 지우와 박 씨가 자신들의 집에서 분열하는 명분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지우가 박 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우는 박 씨에게 계획을 서두르라고 재촉했고 김혜자 씨가 빨리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여기까지 듣자 재판정은 침묵했습니다. 모두들 지우와 박 씨의 잔인함과 비열한 본성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살펴본 후 박 씨 변호인 측의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떤 변명도 명백한 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고 정의는 거짓말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 씨, 즉 박민준은 사기, 서류 위조, 살인 미수, 납치, 김혜자 씨 감금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우는 사기 및 납치 음모에 가담하고 김혜자 씨에게 독약을 먹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임신 중이므로 형 집행이 유예되었고 출산 후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어떤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이 끝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혜자 씨는 타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미 씨는 자신이 한때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한 뒤 도망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타미 씨의 상황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 혼자 사는 삶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미 씨에게 돈을 보내 그녀가 고향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타미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김혜자 씨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여 남은 날 동안 김혜자 씨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눈이 먼 가엾은 타미 씨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정말 마음 아파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자녀들과 함께 불쌍한 타미 씨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그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타미 씨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게다가 박 씨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타미 씨를 도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타미 씨가 노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약간의 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혜자 씨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재판 후 김혜자 씨와 김영숙 씨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고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고 박 씨와 지우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김혜자 씨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네요. 혜자 씨,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며칠 후 김혜자 씨와 김영숙 씨가 밭에 채소를 심고 있는데 이성길 씨가 와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중이어서 출산 후 형 집행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감옥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우는 너무 두려워 수감소에서 난동을 부렸고 심지어 도망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산을 했고 건강이 회복된 후 즉시 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정말 탐욕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최성호 씨와 김수진 씨는 그 사건 이후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일을 조정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거나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하고 삶의 소박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혜자 씨는 자녀들을 만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성호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전에는 엄마에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재산을 많이 모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이고 엄마와 함께 보낼 시간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요. 김혜자 씨는 살짝 미소 지었고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아들아, 엄마의 노년에 가장 귀한 것은 정이고 자주 찾아오는 너희들이야. 엄마는 많은 돈이 필요 없어. 충분히 살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옆에 몇몇 친구가 있고 그게 바로 행복이야. 수진 씨는 옆에 앉아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했고 김혜자 씨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점차 붉어졌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심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약속한 대로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눈빛은 부드럽고 관대했습니다. 얘야,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변화하는 것이다.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아. 이 삶에서는 때때로 현재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과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치료 후 김혜자 씨의 건강은 호전되었지만 의사는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대신 그녀는 즐겁게 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절친한 친구 김영숙 씨는 매일 찾아와 약간의 과일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덩굴 아래 앉아 두 늙은 친구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충분히 충만하다고 느껴요.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김혜자 씨가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맞아요. 늙으면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기쁨과 슬픔을 나눌 몇몇 친구가 있고 함께 평온한 날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김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산이 많아서 뭐 하겠어요. 귀찮기만 할 뿐이죠. 노년에 많은 재산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기도 하죠. 지금 가장 귀한 것은 평온함이에요. 김영숙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온한 순간들을 살 수 없어요. 살 만큼만 있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죠. 두 늙은 친구는 나란히 앉아 순간마다 느껴지는 평온함과 안도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남은 몇 달 동안 그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돈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된 감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자 여러분, 김혜자 씨의 이야기는 특히 재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너무 쉽게 믿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두운 음모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진실된 우정의 가치를 가르쳐주며 결국 인간애와 인자함이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보여줍니다.